근본 없는 거지 집구석에서 굴러먹던 년이 어디 감히 눈을 치켰더. 입 닥치고 바닥이나 박박 닦아. 빌딩 부자 동서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7년 헌신한 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않고 명절 차례상을 시원하게 뒤엎어버렸죠. 돈의 환장에 저를 짓밟은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사기꾼 동서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진짜 길바닥 거지가 되는지, 제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 싹싹 비는 그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뼈 빠지게 시댁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까먹은 돈을 메꾸느라 제 친정에서 키운 과수원 복숭아까지 내다 팔며 살았죠. 시어머니 병수발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실 때마다 제가 매일 한의원에 모시고 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맏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몇 달 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빌딩이 몇 채나 있는 진짜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새롭게 막을 올렸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하러 온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채린이에요. 어머, 우리 복덩이 왔니? 우리 둘째 며느리 얼굴에서 아주 그냥 귀티가 좔좔 흐르는구나. 어머님, 이거 제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고른 한정판 명품 가방이에요. 세상에, 이런 비싼 걸 다 사왔어? 우리 동네 할망구들이 나보고 시집 잘 온 며느리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오호호, 어머님도 참. 앞으로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한테 팍팍 쓰세요. 그날 시어머니 입은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들이 먹을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예, 큰애야. 과일 하나 깎는데 무슨 하루 종일이 걸리니?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목마르다는데 빨리빨리 좀 내와라. 네, 어머님. 지금 다 깎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헐레벌떡 뛰어와 과일 접시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예쁜 손 다칠라. 과일은 큰애가 다 깎을 테니까 너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봐라. 어머님도 참 제가 깎아도 되는데. 형님,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과일은 먹을 줄만 알지 깎을 줄을 몰라서요. 이런 얄미운 소리를 하면서 동서는 눈웃음을 살살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쏙 들어오더군요. 여보, 과일 다 깎았어? 응, 방금 다 깎았어.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시네. 그럼 당연하지. 재수 씨가 가져온 저 가방 100만 원도 넘는 거래. 우리 집안에 아주 금송아지가 굴러 들어왔다니까. 당신도 눈치껏 재수 씨 될 사람한테 잘해. 우리가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뭐라고? 당신 지금 나보고 동서 비위 맞추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재수 씨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으니까 당신이 좀 챙겨주라고. 괜히 맏며느리랍시고 군기 잡지 말고. 남편의 그 얄미운 입방정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집에 갖다 바친 돈과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그놈의 돈이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동서를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입고 온 옷, 들고 온 가방, 심지어 동서가 타는 외제 차까지 칭찬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자랑거리는 오직 둘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반면 앞치마를 두른 저는 이 집에서 그저 밥이나 차리는 식모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제가 손톱 관리를 새로 받아서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네요. 동서가 그렇게 얄밉게 부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하루하루 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댁 모임은 저에게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치사해졌어요. 주말을 맞아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을 2바퀴나 돌며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날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쉴 틈 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을 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동서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손 가볍게 빈손으로 나타나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오며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이제 오니. 어머님 많이 늦었죠. 제가 어제 백화점 쇼핑을 너무 오래 했더니 피곤해서 늦잠을 자버렸지 뭐예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애기가 백화점 다니느라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을까. 평일 내내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며 외출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잠은 푹 자야지. 어서 이리 와서 푹신한 소파에 편하게 앉아라. 저는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로 그 기가 막힌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 바닥을 누비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닌 건 아예 보이지도 않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 즐거운 웃음꽃이 피는데 부엌에는 제 한숨 소리만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상을 차릴 때가 되자 시어머니의 얄미운 차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애야, 상 다 차렸니? 빨리빨리 좀 내와라.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네, 어머님. 반찬은 다 담았고 이제 국만 푸면 돼요. 제가 무거운 교자상을 낑낑대며 거실로 내오는데 동서는 소파에 딱 붙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으로 자기 손톱만 요리조리 비춰보며 구경하고 있었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음식들을 거실로 전부 다 옮긴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그제야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반찬이 엄청 많네요. 제가 거들어 드려야 하는데 네일 아트를 어제 새로 비싸게 받아서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되거든요. 아유, 그럼. 우리 둘째 며느리 그 곱고 비싼 손톱에 물 닿으면 절대 안 되지.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거 먹기만 해라. 큰애야, 너는 손이 빠르니 부엌 일 다 해라. 너는 원래 친정집에서 험한 일 많이 해보고 자라서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처럼 잘하지 않니? 그 말에 제 가슴이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과수원에서 부모님 일손 좀 거들어 드린 것을 가지고 저를 무슨 파출부나 몸종 취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러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핏물을 빼고 푹 졸여낸 갈비찜의 가장 부드럽고 살이 많은 부위는 전부 동서의 밥그릇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자기 젓가락으로 고기를 발라서 동서 밥 위에 얹어주기 바빴습니다. 둘째야, 이거 먹어봐라.
한우라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 어머님도 참, 저 요즘 필라테스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다이어트가 무슨 소용이니? 넌 안 그래도 날씬해서 뼈밖에 없는데. 많이 먹고 튼튼한 손주나 하나 낳아다오. 너희 친정 아버지가 건물 손주 이름으로 하나 물려주신다며. 호호, 아버지가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인데 어머님도 참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뼈다귀만 덩그러니 남은 빈약한 접시를 제 쪽으로 쓱 밀어내셨습니다. 큰애야, 너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지?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제일 쫄깃하고 맛있는 거니까 너는 이거 발라 먹어라. 그리고 여기 콩나물 무침 남은 것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가 싹싹 긁어 먹고. 순간 목이 메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물과 함께 삼키며 바로 옆에 앉은 남편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어머니에게 제발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입으로 고기 뜯어먹기에 바빠서 제 눈빛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오늘 갈비찜 진짜 맛있다. 여보, 당신 요리 솜씨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니까.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의 눈치 없는 말에 상 아래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였습니다. 동서가 빈 그릇 하나를 달랑 들고 부엌으로 콧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설거지 엄청 많으신데 제가 물이라도 좀 뿌려드릴까요? 그래, 그럼 여기 그릇 거품만 좀 헹궈줄래?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동서에게 고무장갑을 건네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에서 깎아놓은 과일을 드시던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부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찰싹 때리셨죠.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예, 큰애야. 너 지금 무슨 짓이니? 우리 둘째 며느리 고운 손에 주부습진 생기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냐? 어머님, 동서가 먼저 도와준다고 해서요.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너는 손이 빠르니 부엌일 그냥 너 혼자 다 해라. 쟤는 부잣집 친정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란 애야. 너처럼 거친 손이랑 우리 애기 손이 같니? 시어머니는 동서의 등을 떠밀어 거실로 내쫓듯 억지로 보내버렸습니다. 동서는 뒤를 돌아보며 저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씩 웃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눈물로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꾹꾹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을 결국 남편에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부엌에서 그러시는데 가만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어떻게 동서만 사람 취급을 하고 나는 종년 부리듯 하시냐고. 아 참, 또 시작이야. 집에 가는 길에 조용히 좀 가자. 어머니가 틀린 말 하셨어? 당신은 손이 빠르니까 뚝딱뚝딱 금방금방 하잖아. 뭐? 손이 빠르면 나 혼자 뼈 빠지게 다 해버려도 된다는 거야?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목 쑤셔. 나도 똑같은 며느리라고.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왜 그래. 재수 씨는 부잣집에서 곱고 귀하게 자란 애잖아. 집안에 돈도 엄청 많고 우리가 나중에 그 집안 덕을 볼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좀 둥글둥글하게 양보해. 나이도 더 많은 맏며느리가 그 정도 그릇도 안 돼서 어떡할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아주 깊고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유일한 사람마저 저를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빌딩이 있다는 부잣집 딸이라는 타이틀 하나에 온 가족이 동서의 발밑에 엎드려 비굴하게 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딴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바친 청춘과 희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크기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얄미운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명절이었으니까요. 명절 전날 아침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남편은 제 속을 박박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는 재수 씨 함께하는 첫 명절이니까 당신이 음식에 좀 더 신경 써. 뭐? 내가 지금까지 명절 음식에 신경 안 쓴 적 있어? 아니, 내 말은 재수 씨가 부잣집 딸이라 입맛이 아주 까다로울 거 아니야. 반찬 투정 안 나오게 당신이 알아서 솜씨 좀 발휘하라고. 그리고 맏며느리답게 의젓하게 굴어. 괜히 유치하게 기싸움하지 말고. 너는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나 혼자 전 부치고 뼈 빠지게 일할 때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만 살았지.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라디오 볼륨을 훌쩍 키워버렸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매캐한 냄새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맏며느리라는 게 이제야 엉금엉금 기어오면 어떡하니. 해다 중천에 떴는데 조상님 모실 준비는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어머님, 차가 너무 막혀서 새벽같이 출발했는데도 늦었어요. 장봐온 무거운 것들부터 빨리 냉장고에 넣을게요. 인사할 틈도 없이 저는 겉옷만 훌렁 벗어던지고 차가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껍질도 까지 않은 흙 묻은 밤과 대추, 다듬지 않은 도라지와 고사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산적을 꿰 고기와 동태포가 커다란 대야 한가득 담겨 있었죠. 너 빨리빨리 손 안 움직이고 멍하니 서서 뭐하니?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오기 전에 집안 냄새 싹 빼놓고 깔끔하게 청소도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고무장갑을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들고 딱딱한 밤을 깎기 시작하는데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벌써 편안하게 드러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도라지를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 씻으며 제 처량한 신세도 이렇게 박박 문질러 지우고 싶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에 쥐가 나도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태포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리는 작업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얼굴은 기름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따갑고 등줄기에서는 끈적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동서의 가식적인 콧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는 하던 일도 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지? 우리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머님, 저 오다가 좁은 차 안에서 허리 아파서 혼났잖아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니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동서는 명절에 일하러 온 사람의 복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치마가 펄럭이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에 굽이 아찔하게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손에는 역시나 손바닥만 한 명품 가방이 앙증맞게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옷도 참 곱고 비싼 걸로 입었네. 어서 들어와라, 어서 와. 시어머니의 극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온 동서가 부엌 쪽에 쭈그려 앉은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두 손으로 코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기름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귀한 코에 매운 기름 냄새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예, 큰애야. 너는 전을 어떻게 부치길래 집안에 기름 냄새를 다 풍기고 난리니? 어머님, 환풍기도 제일 세게 틀어놓고 창문도 앞뒤로 다 열어놨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대답하자 이번에는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재수 씨 머리 아프시다잖아. 부엌 중문 꽉 닫고 혼자 붙여. 냄새 거실로 다 새어나오잖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한술 더 떠서 비틀거리는 꾀병 신용까지 하며 시어머니 팔에 찰싹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냄새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새로 산 비싼 원피스에 기름 냄새 뵐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럼 이 비싼 명품 옷에 기름 냄새 배면 절대 안 되지. 너는 얼른 내 안방으로 들어가라. 어미가 침대 따뜻하게 데워놨으니까 거기 누워서 한숨 푹 쉬어. 시어머니는 동서의 얇은 등을 떠밀며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안방으로 모셔갔습니다. 명절 전날 시댁에 늦게 오자마자 시어머니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눕는 며느리라니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기름 묻은 뒤집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에 동서를 눕혀놓고 조심조심 나온 시어머니는 부엌 문을 쾅 하고 거칠게 닫아버리셨습니다. 큰애야, 너는 쉴 생각 말고 얼른 붙여. 우리 둘째 며느리 낮잠 깨기 전에 냄새 싹 빼놔야 하니까 창문도 닫지 마라. 밀폐된 부엌 안에는 매캐한 기름 연기가 자욱하게 가득 차올랐습니다.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눈이 맵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좁은 부엌에 혼자 갇혀서 그 수많은 전을 뒤집고 또 뒤집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펄펄 끓는 프라이팬 기름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치익하고 눈물이 기름에 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잔인하게 지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닫힌 부엌문 너머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명품 원피스를 입은 동서가 세상 모르고 아주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겠죠. 저는 이 집구석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무수리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조상님을 모시는 명절 당일인데 저는 이 끔찍하고 지옥 같은 하루가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분노와 서러움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명절 전날 밤이 지나고 드디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편히 눕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죠.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데우고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탕국을 끓이고 생선 구운 것을 예쁘게 고명으로 장식하느라 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호통을 치고 계셨습니다. 큰애야, 차례 지낼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엌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니? 빨리빨리 좀 상을 내오지 못해. 네, 어머님. 지금 탕국만 상에 올리면 다 끝나요. 저는 데일듯이 뜨거운 탕국 그릇을 커다란 쟁반에 받쳐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제 앞치마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서 꼬질꼬질했죠.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어제 초저녁부터 틀어박혀 잠만 자던 동서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동서는 아주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에 방금 막 화장을 끝낸 듯 얼굴이 뽀얗고 예뻤습니다. 비싼 실크 잠옷을 걸치고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호텔 스위트룸에서 깨어난 사모님 같았죠. 잘 잤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이제 일어났니? 간밤에 잠자리는 안 불편했어? 네, 어머님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아주 꿀잠을 잤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동서는 기지개를 켜며 부엌 싱크대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말라서요. 시원한 냉수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쟁반을 떨어뜨릴 것처럼 양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서, 내가 지금 양손에 뜨거운 국을 들고 있어서 손이 없네. 바로 옆에 정수기 있으니까 직접 좀 따라 마실래? 제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불쾌하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에게 심부름을 거절당한 손님처럼 아주 건방지고 오만한 표정이었죠. 어머, 형님도 참. 물 한 잔 주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찾아 마실게요. 동서는 뾰로통한 얼굴로 쿵쿵 발소리를 내며 싱크대 찬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서가 손을 뻗은 곳은 물컵이 있는 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시는 명절이나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는 최고급 도자기 접시들이 쌓여있는 찬장이었죠. 동서. 거기는 컵이 아니라 어머님이 아끼시는 도자기.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말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동서가 신경질적으로 찬장 문을 왈칵 열어젖혔고 그 반동으로 위태롭게 쌓여있던 도자기 접시 하나가 툭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아주 날카롭고 요란한 파차름이 좁은 부엌을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최고급 도자기 접시가 딱딱한 부엌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방으로 튄 날카로운 하얀 파편 하나가 제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깍! 어머, 이게 뭐야? 동서가 아주 날카로운 가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부엌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난 거냐? 시어머니는 바닥에 처참하게 박살이 난 자신의 애지중지 도자기 접시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그 접시는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큰 돈을 주고 산 보물 1호였으니까요. 저는 동서가 접시를 깼으니
이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벌어진 상황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기가 막힌 코미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접시를 깬 동서를 노려보는 대신 양손에 쟁반을 든 채 굳어있는 저를 향해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셨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귀한 도자기를 깨뜨려. 어머님, 제가 깬 게 아니에요. 동서가 찬장을 열다가 실수로. 뭐라고? 지금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네가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물컥 꺼내라고 시키다가 제가 놀라서 깬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동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거짓 눈물을 찔끔거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흑흑, 어머님. 죄송해요. 형님이 저보고 물은 내 손으로 알아서 찾아 마시라고 무섭게 윽박지르셔서요. 제가 너무 무섭고 눈치가 보여서 급하게 찬장을 열다가 그만 손이 떨려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갸녀리고 불쌍한 둘째 며느리 얼마나 놀랐어. 다친 데는 없니? 시어머니는 동서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품에 꼭 끌어안고는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쏘아보셨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얼굴에 대놓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진짜 대가리에 생각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재수 씨가 이 집에 시집 오고 첫 명절인데 텃세를 부려도 유분수지. 그깟 물 한 잔 안 따라주고 네가 기어코 재수 씨를 놀라게 만들어서 접시를 깨게 해?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동서 편을 들며 삿대질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 나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엌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짐승처럼 일했어. 양손에 이렇게 뜨거운 국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떠줘. 동서가 자기 손으로 찬장 열다가 접시 깬 거 당신도 방금 똑똑히 들었잖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눈물을 글썽인 채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을 발로 쾅쾅 구르며 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미랑 서방 앞에서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말대꾸냐. 네가 맏며느리면 아랫사람 허물도 덮어주고 보듬어야지. 어디서 쌍스럽게 못 베어 먹은 티를 내고 지랄이야. 어머님, 못 베어 먹었다니요. 제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고작 그 말씀이세요? 제 억울한 외침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모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래, 너 못 베어 먹었다. 평생 시골 촌구석 과수원에서 흙이나 파먹고 살던 집구석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니? 평생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너는 입 다물고 저 청소나 해라. 우리 복덩이 둘째 며느리 놀란 거 안 보이냐? 거지 같은 집안. 시어머니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부려먹는 것은 지난 7년간 이 악물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흙투성이가 되도록 땀 흘리며 정직하고 바르게 저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다니요. 제가 남편의 사업빚을 갚느라 친정 과수원 복숭아를 수십 상자씩 가져다 바쳤을 때는 우리 사돈어른이 최고라며 굽신거리시던 분이었습니다. 빌딩 가진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제 은혜는 까맣게 잊고 우리 부모님을 거지라고 부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신 겁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긴 동서의 입가에는 저를 조롱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혀를 끌짓하며
저를 마치 집안의 골칫덩어리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죠. 어휴, 진짜 재수없게 명절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야, 너 빨리 빗자루 가져와서 바닥에 깨진 접시나 치워. 재수 씨 예쁜 발 다치시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빨리 안 치우고 뭐해. 남편의 그 기가 막힌 호통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오고 시야가 새하얗게 번지며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쟁반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쟁반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쾅! 귀를 고막까지 찢을 듯한 커다란 파차름과 함께 펄펄 끓던 탕국 그릇과 쟁반이 부엌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고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 위로 탕국 건더기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졌습니다. 순간 좁은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은 듯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게 달려들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이게 지금 명절 아침에 무슨 미친 짓이야. 그래, 나 미쳤어. 너희들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비위 맞추고 살다가 이제야 진짜 돌아버렸어. 남편의 거친 삿대질을 손등으로 탁 쳐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탕국과 깨진 그릇을 번갈아 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총구석에서 굴러먹던 년이 기어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발등에 뜨거운 국물이라도 튀었으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 뻔했냐.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동서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불쌍한 척 눈물을 쥐어짜고 있었죠. 더 이상 이 미친 사람들을 상대로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간 메마른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고는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어젯밤부터 꼬박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아주 화려하고 번듯한 차례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져라 이래서 떡 벌어지게 차려놓은 그 밥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을 깎느라 물집이 잡힌 제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맴도는 시어머니의 잔인하고 천박한 폭언이 다시 한번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평생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너.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무거운 교자상의 두꺼운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너 지금 상 잡고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손 안 놔. 남편이 사색이 되어 발을 구르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7년치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두 팔에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커다란 밥상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뒤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 우르르 쾅,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껏 얇게 붙인 오색 전들이 거실 천장까지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비싸게 주고 샀다며 자랑하시던 커다란 조기 구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정갈하게 쌓아 올린 사과와 배, 곶감과 약과가 온 집안 사방팔방으로 폭죽처럼 터져 굴러다녔습니다. 고사리와 시금치나물은 하얀 거실 벽지에 찰싹 달라붙어 시커먼 기름 자국을 길게 남기며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듯한 완벽한 난장판이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던 동서의 하얀 치맛자락에도 시뻘건 고춧가루 국물과 간장이 흠뻑 튀었습니다. 야, 내 옷, 이게 얼마짜리 한정판 명품인데. 미쳤나봐, 진짜. 동서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가식적인 콧소리를 벗어던진 채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엎어진 제사상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악기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꼬. 저 미친년이 쳐돌아서 조상님 밥상을 다 엎어버렸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년, 벼락을 맞아 되질 년. 시어머니가 두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제게 온갖 저주 섞인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씩씩거리며 다가온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어? 당장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대가리 박아. 당장 엎드려서 싹싹 빌어.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리어 남편의 뺨을 향해 있는 힘껏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아주 경쾌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고 집안에는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나한테 손을 대. 내 부모를 거지라고 부르는데 입 닥치고 구경만 한 너도 똑같은 쓰레기 자식이야. 남편은 불에 댄 듯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뺨을 감싸 쥔 채 충격으로 입만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바닥을 뒹굴고 있던 축축하고 더러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방바닥에 찌든 때를 닦고 부엌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시커먼 걸레였죠. 저는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걸레를 시어머니의 앞면을 향해 아주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철썩! 물기를 머금은 묵직한 걸레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와 뺨에 시커먼 꾸정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 눈만 허옇게 까디집은 채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리셨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어버린 듯한 그들 앞에서 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그렇게 돈에 환장하셨으면 그 잘난 부잣집 며느리 치맛자락이나 평생 개처럼 붙잡고 사세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한테 쏟아부은 돈, 남편 놈이 까먹은 빚 대신 갚아준 내 피 같은 돈, 그거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입 닦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동서는 제 서늘한 눈빛을 피하며 구석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서, 부잣집 딸이라 손톱 상할까봐 물 한 방울 못 묻힌다고 했지? 이제부터 이 집안 쓰레기 같은 살림살이 전부 다 네가 도맡아서 해. 다음 명절 제사상도 네가 다 차려. 난 이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영원히 나갈 테니까. 저는 제 허리를 옥죄고 있던 촌스러운 앞치마를 벅벅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에 그 앞치마를 짐승의 허물 던지듯 팩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오늘부로 끝이야. 이혼 소장하고 위자료 청구서는
며칠 내로 법원 통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당신들이 그렇게 하자되는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당신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제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쓰레기통에서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우습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무거운 현관문을 닫고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가을의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제 땀방울 맺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탁 트이듯 상쾌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 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강철 같은 족쇄가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바보 같은 맏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통쾌하고 시원한 미소가 짙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았던 시댁의 문을 제 발로 아주 당당하게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의 무거운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곧장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명절 연휴 한가운데라 문을 연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폭신하고 새하얀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명절마다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뼈 빠지게 일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롭게 룸서비스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남편에게서 제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조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지난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둔 시집살이의 증거물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첫 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서울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을 마치고 이혼 소장이 법원을 통해 접수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법원 등기가 시댁으로 날아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20통쯤 울렸을 때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는데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이거 당장 취하 못해. 수화기 너머로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취하할 거면 못하러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샀겠어.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참나 기가 막혀서. 너 명절에 밥상 없고 나간 걸로 모자라서 이제 협박까지 하냐? 명절에 전 좀 붙이다가 성질난 거 가지고 이혼이 무조건 되는 줄 알아? 어느 미친 판사가 참도 이혼하라고 도장 찍어주겠다. 남편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홧김에 가출해서 그저 이혼하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래. 그럼 우리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해. 내일 오후에 법원 앞 카페로 나와.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가 먼저 앉아있던 카페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리더군요. 야, 너 당장 소장 취하해. 내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너 명절에 그 미친 짓 한 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싹싹 빌었어. 재수 씨 비싼 옷 버려놓은 것도
그냥 우리가 세탁비 물어주고 덮기로 했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자. 저는 헛웃음을 픽 터뜨리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툭 던졌습니다. 용서? 누가 누굴 용서해?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냐? 평생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너는 입 다물고 저 청소나 해라. 그 목소리에 이어 명절 당일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폭언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언제 이런 걸 다 몰래 녹음하고 다녔어? 왜 놀랐어? 이거 말고도 명절마다 나 혼자 독박으로 짐승처럼 일한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어. 내 어머니가 나한테 식모 부리듯 명령하고 욕설 퍼부은 문자 메시지도 수백 장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다 넘겼고, 이 정도면 법원에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차고 넘친다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다급하게 찌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 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우리 사이에 자식만 없지 7년을 살았는데 어머님이 화가 나서 말실수 좀 하신 거 가지고 쪼잔하게 가정을 깨? 말실수? 남의 귀한 부모를 거지라고 부르는 게 고작 말실수야? 그리고 넌 네가 나한테 지은 끔찍한 죄가 없다고 생각해? 저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봉투 안에서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대출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코앞에 그 종이를 쫙 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남편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우리 친정아버지 과수원 땅 담보로 잡고 몰래 대출받아간 돈이 무려 1억이야. 내 명의로 된 인감도장 훔쳐다가 내 마음대로 서류 꾸며서 대출받은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이 인감만도 못한 남편은 몇 달 전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소중한 과수원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그 피 같은 돈을 고스란히 자기 어머니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낡은 싱크대를 최고급으로 뜯어 고치고 동네 친구들에게 비싼 밥을 사 먹이며 떵떵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기가 막힌 사실을 추석 명절 며칠 전 친정아버지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완벽하게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여보, 그건 내가 나중에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다 이자 쳐서 갚으려고 했어. 어머님이 집안 꼴이 낡고 우스우면 부잣집 재수씨 볼 면목이 없다고 알아누우셔서 급하게 인테리어 좀 바꾸느라. 더러운 입 닥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내 어머니 허세 부리라고 우리 늙은 부모님 땡볕에서 피눈물 흘려가며 농사지은 땅을 담보로 잡아? 너 이거 명백한 사기죄의 사문서 위조인 거 알아? 내가 이거 당장 경찰서에 들고 가서 너 쇠고랑 차고 콩밥 먹게 해줄까? 제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치자 남편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게 삿대질을 하며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겁먹은 똥개처럼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여보,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 다시 당장 돌려달라고 할게. 경찰에 고소만은 하지 마, 응? 돌려달라고? 이미 동네방네 사방팔방 자랑하며 다 써버린 돈을 내 어머니가 무슨 수로 돌려줘? 저는 남편의 비굴하고 찌질한 얼굴을 보며 헛구역질이 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뒷바라지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이 대출금 1억 당장 이번 주 내로 원금이랑 이자까지 10원 한 장 틀리지 말고 싹 다 갚아. 그리고 내 위자료 5천만 원도 칼같이 통장에 꽂아놔. 만약에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넌 이혼 도장 찍기 전에 경찰서 유치장 바닥부터 기어다니게 될 거니까. 여보, 나한테 지금 당장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다달이 공사판에 가서라도 벌어서 갚을게. 남편이 엉엉 울며 제 손을 붙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파리떼를 쫓아내듯 아주 혐오스럽고 매몰차게 그 손을 탁 쳐내버렸습니다. 내 장기를 팔든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든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희 집안 구호물자 대주는 멍청한 자선사업가 노릇 그만할 거니까.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딴 생각 말고 돈이나 갚을 준비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가방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남편을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명심해. 네가 하늘처럼 모시고 빌딩 부자라고 벌벌 기어다니는 그 대단한 재수 씨한테 돈을 꾸든지 무릎을 꿇든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당신들이 저지른 죄값 하나하나 다 치르게 만들 거니까. 저는 매정하게 몸을 돌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깃털같이 가벼웠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우리 부모님을 짓밟고 모욕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제 등골을 빨아먹으며 기생충처럼 살았던 남편. 이제 제가 던진 이혼 통보와 고소장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것입니다. 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최후 통첩을 날린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월급과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아주 착착 밟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제가 요구한 1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그 돈을 통장에 꽂아 넣지 않으면 곧바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따로 구한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은 다 구했어? 이번 주까지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안 이제 완전히 쫄딱 망했어. 다 끝났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기괴한 곡소리와 함께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돈을 갚기 싫어서 동정심 유발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돈 갚을 능력 안 되니까
이제는 불쌍한 척 연기라도 하려는 거야?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아니야. 진짜야. 재수 씨가 도망갔어. 어머님 돈 싹 다 들고 오늘 새벽에 해외로 날랐다고. 뭐? 동서가 도망을 가?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빌딩이 몇 채나 있다는 그 대단한 부잣집 둘째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을 가다니요. 기가 막혀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숨 넘어가게 징징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재수 씨 친정 아버지가 한다는 그 중소기업, 이미 몇 년 전에 부도나서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 회사였어. 재수 씨도 부잣집 딸이 아니라 정가가 있는 완전 전문 사기꾼이었다고. 뭐라고? 사기꾼? 명절에 들고 온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니 타고 다니던 외제차니 그거 싹 다 빌린 거였어. 우리 동생놈도 그 여자한테 완벽하게 속아서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 결혼식장에 온 재수 씨네 하객들도 전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아르바이트생들이었어. 남편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엉엉 오열하며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명절 당일에 제가 제사상을 엎었을 때 비싼 한정판 원피스에 국물이 튀었다고 발악을 하던 동서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혼을 쏙 빼놓기 위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돈을 들고 튀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동서가 어머님 돈을 어떻게 훔쳐가? 어머님이 재수 씨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싹 다 받으셨어. 게다가 평생 아끼고 모아두신 노후 자금까지 몽땅 다 재수 씨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줘버렸다고. 뭐라고? 투자금? 어머님 노후 자금에 아파트 담보대출금이면 그게 도대체 얼마인데? 3억이야. 무려 3억 원이라고. 재수 씨가 자기 친정 회사에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이자를 10배로 뻥튀기해서 돌려주겠다고 꼬셨대. 어머님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며칠 전에 재수 씨 통장으로 3억 원을 한 번에 싸버리셨어.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이 번졌습니다. 돈, 그놈의 돈. 그렇게 돈에 환장해서 저를 식모 취급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을 거지라고 모욕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한없이 인색하던 분이 부잣집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명품 가방과 달콤한 거짓말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 전 재산을 스스로 사기꾼의 아가리에 털어 넣어버린 꼴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재수 씨 전화기가 뚝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잖아. 동생놈이 이상해서 재수 씨 친정이라고 했던 그 으리으리한 집에 찾아가 보니까 거기도 월세로 잠깐 빌린 집이었어. 이미 어젯밤에 짐 싸서 야반도주하고 집이 텅텅 비었다잖아. 경찰에 신고해서 출입국 기록을 뒤져보니까 오늘 새벽 비행기로 벌써 외국으로 튀었대. 남편은 이제 꺽꺽대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시동생 역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된 것도 모자라 동서가 시동생 이름으로도 여기저기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완벽하게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 타령을 하시더니 아주 제대로 호구를 잡히셨네요. 며느리 덕분에 벤츠 타고 다니시겠다더니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셨네.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픽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조롱하는 투로 말하자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여보, 지금 웃음이 나와?
우리 어머님 지금 충격받아서 피 토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으시다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쓰러진 네 어머니를 어떻게 살려. 그리고 네 동생 사기 결혼당한 거랑 내 어머니가 욕심부리다 전 재산 날려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투자하라고 등 떠밀기라도 했니? 우리가 그래도 부부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지금 당장 어머님 병원비랑 수술비 낼 돈도 없고 동생 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생겼다고. 당신 친정집 과수원 땅 넓잖아. 거기서 돈 좀 융통해주면 안 돼?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여보.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뻔뻔하고 역겨울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입으로 우리 부모님을 평생 돈 한 푼 못 버는 거지라고 모욕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거지 같은 처갓집에 손을 벌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니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숨통을 조여버렸습니다. 내 어머니 입으로 똑똑히 말했지? 우리 친정집 보고 총구석에서 흙이나 파먹는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그 잘난 부잣집 사돈댁 놔두고 왜 우리 같은 거지한테 손을 벌리실까? 내 어머니 깨어나시면 꼭 전해드려. 그렇게 예뻐하시던 며느리 찾아서 병원비 내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보시라고. 여보, 제발. 내가 진짜 엎드려서 빌게. 한 번만 도와줘.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내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내 동생이 한강 다리에 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잊지 마. 네가 내 인감도장 훔쳐서 빌려간 대출금 1억. 그거 내일까지 당장 안 갚으면 내 어머니 태어나시기도 전에 너부터 경찰서 철창신세 치게 될 거니까. 여보. 저는 남편의 처절하고 비참한 비명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완벽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요? 제가 굳이 복수를 하겠다며 제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추악하고 썩어빠진 탐욕이, 그들의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가 스스로를 끔찍한 지옥불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밝고 통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 가슴속에 무겁게 맺혀있던 시커먼 체증이 마치 시원한 폭포수를 맞은 것처럼 뻥 뚫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파멸해가는 꼴을 아주 편안하게 감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완벽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이혼 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아주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죠.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 친정 부모님 땅을 담보로 몰래 받은 대출금 1억 원. 그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 증거가 있었기에 법원은 단호하게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가자 겁에 질린 남편은 사채라도 끌어다 썼는지 허겁지겁 그 빚부터 갚아 넣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죗값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아주 거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 짐을 정리하러 들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버리고 간 짐들을 마저 빈 박스에 챙겨 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삑삑삑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덜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양손에 커다란 이민 가방을 낑낑대며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팡이를 짚은 시어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기어들어 오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비싼 한정판 명품 옷을 휘감고 동네방네 목에 힘을 주고 다니시던 그 꼿꼿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밥 굶은 동네 거지 할머니처럼 흉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짐 챙기러 왔어. 그런데 당신은 그 큰 가방들을 끌고 남의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제 차가운 물음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짐승처럼 곡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의 집이라니.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올 때를 왔냐? 큰애야, 나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오늘 겨우 쫓겨나듯 퇴원했다. 물 한 잔만 빨리 다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시고 예전처럼 저를 하녀부려 먹으려 드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딱 끼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선 채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잘난 부잣집 둘째 며느리 찾아서 수발들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 식모가 아니에요. 제 뼈 있는 말에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아주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우리 어머님 지금 살던 아파트 은행에 싹 다 넘어가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셨어. 재수씨 그 사기꾼년이 어머님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동생 놈도 빚쟁이 피해서 고시원으로 도망갔다고. 나도 내 월급 통장 당신이 다 가압류 걸어놔서 단돈 10,000원도 못 뽑아 쓰고 있어. 우리 진짜 오갈 데가 없어서 당분간만 여기서 어머님 모시고 지낼게.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알거지로 만든 사기꾼 동서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만만한 저에게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으려는 신보가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누가 마음대로? 여긴 내 집이야. 당장 그 더러운 짐 싸들고 나가. 야, 네 집이라니. 우리가 결혼할 때 같이 돈 보태서 산 집인데 왜 너 혼자 마음대로 나가라 말아야. 나도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 있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자 시어머니도 바닥을 손바닥으로 쾅쾅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 독한 년아. 네가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시어미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에서 쫓아내. 동네방네 소문내서 너 아주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까? 저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법원 판결문과 서류들을 뭉텅이로 꺼내 남편의 면상을 향해 확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팔랑팔랑 흩뿌려졌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읽어봐. 이 집 명의가 100%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안 보여?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보탠 돈은 쥐꼬리만 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집값은 전부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이 눈물로 도와주신 돈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까먹은 빚을 갚아주느라 이 집의 지분은 이미 예전에 제 앞으로 전부 넘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랑 그동안 까먹은 돈들 다 계산해서 이 집은 완벽하게 내 소유라고 판결 내렸어. 당신한테 떨어질 돈은 단 10원 한 장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집은 명백한 내 집이야. 당신들 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함부로 발 들여놓을 곳이 아니란 말이야. 제 섯을 펄은 호통에 남편은 서류를 꽉 쥔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내 남편인데. 우리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가 겨우 일어나셨는데 진짜 당장 차가운 길바닥에 나가서 자라는 거야? 우리 진짜 찜질방 갈 돈도 없단 말이야. 어머님 아파트도 날려먹고 통장도 텅텅 비었으면 닥치고 노숙자 쉼터나 찾아가. 평생 남의 피 빨아먹고 살았으면 이제 당신들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깡통이라도 차야지. 내가 왜 당신들 똥구멍을 닦아줘?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무거운 이민 가방을 발로 뻥 차서 현관문 밖으로 굴려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주거침입죄로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당신 방금 전까지 내 부모님 땅 담보로 사기 대출받은 것 때문에 감옥 갈 뻔한 거 벌써 잊었어?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난동 부리면 경찰서 차가운 유치장에 아주 푹 썩게 만들어줄게. 경찰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짐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나가요. 저 독한 년이 진짜 경찰 부를지도 몰라요. 남편이 울상이 되어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분수를 모르고 널 구박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나 이 늙고 병든 몸으로 길바닥에 나가면 당장 얼어 죽는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가짜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그들이 남긴 끔찍한 상처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제 부모님을 짓밟던 그 입술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이 그저 우습고 추잡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 집에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빌붙으려고 하세요? 수준 떨어지게. 제 바지 더러워지니까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구두 발코로 아주 매몰차게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절뚝거리는 시어머니도 남편의 손에 질끌려 복도 밖으로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보, 문 열어. 여보, 제발. 남편이 밖에서 철문을 쾅쾅 두드리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현관문을 쾅 닫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곧바로 아주 복잡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철컥하고 튼튼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와 남편이 절망에 빠져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곡소리는 완벽한 패배자들의 비참한 합창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종 부리듯 핍박하고 제 돈을 물쓰듯 쓰던 오만한 시어머니, 제 등에 빨대를 꽂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던 쓰레기 같은 남편. 그들은 이제 단돈 10원 한 장 없는 완벽한 알거지가 되어 차가운 길바닥으로 처참하게 내쫓겼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완벽하게 끝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완벽하게 내쫓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혼 도장은 법원에서 아주 깔끔하게 찍혔고 저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죠. 건너 건너 들려오는 남편의 소식은 그야말로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걸어놓은 월급 가압류에 이어 끔찍한 사채 빚쟁이들이 남편 회사까지 매일같이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사기꾼 동서에게 온 집안이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쫙 퍼져버린 것이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듯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퇴직금마저 빚잔치로 공중분해되어 버렸으니 이제는 정말 길바닥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아주 근사하고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기분 좋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근처 카페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식당 앞 좁은 골목 구석에서 시커먼 그림자 두 개가 제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는데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마치 며칠 묵은 쓰레기통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였죠. 여보. 익숙하지만 잔뜩 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몰골을 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지 중의 상거지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흘러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는 하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남편보다 훨씬 더 가관이었습니다. 항상 미용실에서 비싼 돈을 주고 곱게 드라이를 하시던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처럼 엉켜서 딱딱하게 떡이 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흙먼지가 잔뜩 묻고 찢어진 커다란 남성용 겨울 점퍼를 겹겹이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싼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들고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시던 분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차갑게 묻자 남편이 핏기 없는 파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한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서 겨우 주소 알아내서 찾아왔어. 여보, 나 진짜 며칠 동안 시원한 물 한 모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우리 어머님은 영양실조로 길바닥에서 당장 쓰러지기 직전이야. 제발 1,000원짜리 한 장만, 아니 먹다 남은 빵 쪼가리 하나만 사주라. 남편이 때에 절어 새카만 두 손을 벌벌 떨며 제게 동량을 구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그 오만하고 이기적이게 굴던 인간이 이제는 제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가 제 발밑으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커먼 두 손으로 제 깨끗한 구두와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미친년처럼 굴었어. 시어머니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쿵쾅쿵쾅 찌우며 짐승처럼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대낮에 길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옷 더러워지니까 당장 이 더러운 손 놓으세요. 제가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발을 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찰거머리처럼 제 발목을 꽉 끌어안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큰애야. 내가 아주 돈에 눈이 멀어서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은 거다. 그 빌어먹을 사기꾼 년한테 홀려서 널 내쫓고 내가 아주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어. 찜질방에서도 돈이 없어서 쫓겨나고 어젯밤에는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서 남이 버린 종이박스 덮고 잤다.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늙고 불쌍한 나 좀 걷어다오.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탁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제 반짝이는 구두 위를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아서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는 진짜 냄새나는 거지가 되어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시어머니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저 평생 돈 한 푼 못 버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랐다던 그 못난 며느리잖아요. 제 뼈를 찌르는 말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마구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입이 썩어서 내 주둥이가 미쳐서 감히 그런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너희 친정 부모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고 부처님이시다. 지영아,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면 내 평생 너를 상전처럼 모시고 삶아. 네가 청소하라고 하면 바닥을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핥고 네가 밥상 차리라고 하면 평생 부엌대기 노릇이라도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라, 응? 시어머니의 비굴하고 처절한 애원에 남편도 옆에서 넙죽 엎드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렸어. 나 진짜 무슨 험한 막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해서 돈 벌어올게. 당신 발 씻겨달라고 하면 매일 밤 평생 발 씻겨주면서 당신 종놈으로 살게. 우리 세 식구 예전처럼 오순도순 서로 기대면서 다시 뭉쳐서 살자. 저는 그 기가 막힌 인간들의 헛소리에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조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식구라니요. 자신들이 알거지가 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또 제 등에 거머리처럼 빨대를 꽂고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습니다. 당신들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새 식구 좋아하네. 누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랑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야. 제가 아주 매몰차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더욱 억세게 부여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지영아,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그렇지 부부의 연을 맺고 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늙은 시어미가 이렇게 내 발밑에서 개처럼 엎드려 빌고 있잖니.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한 번은 받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야. 끝까지 뻔뻔하게 제 탓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인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구두굽으로 발을 뻥 차내어 시어머니의 더러운 두 손을 잔인하게 털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뒤로 벌렁 낮아빠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도리? 사람이 사람한테 지키는 게 도리죠.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세요? 저한테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삿대질하시던 그 잘난 오만함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길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하세요? 정말 추하고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토가 나올 것 같네요. 제 얼음 같은 독설의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멍한 얼굴로 침을 흘리며 눈물만 질질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긁어대고 있었죠. 저는 지갑을 열어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그들 코앞에 더러운 흙바닥에 보란 듯이 툭 던졌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한 번만 더 내 주변에 얼쩡거리면 그땐 진짜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쳐넣어서 영원히 감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감방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거기가 당신들한테는 따뜻한 천국이겠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고 허겁지겁 손을 뻗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심한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제가 던진 그 돈을 향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미련 없이 뒤돌아 걸음을 옮겼죠.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제 등 뒤에서 아주 처절하고 골품 사나운 아기 다툼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내놔. 내가 먼저 주었어. 당장 빵 사 먹게 이 돈 내놓으라고. 아이고, 이 처죽일 놈아. 어미가 며칠을 굶어서 당장 쓰러지게 생겼는데 내 입구멍에 빵이 넘어가냐. 이 돈 당장 이리 내놔라.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 어머님이 그 사기꾼 재수 씨한테 홀딱 넘어가서 전 재산 다 퍼주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내 아파트 당장 돌려내. 뭐라고? 이 썩을 놈아. 네가 그 거지 같은 사기꾼 년을 동생 짝이라고 덜컥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내 아파트는 멀쩡했어. 이게 다 내 놈 형제들이 멍청해서 벌어진 일 아니냐. 참으로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못 챙겨서 안달이던 끈끈한 모자, 지간이 고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뜯으며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원망하며 길바닥을 뒹구는 그들의 비명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 끔찍하고 더러운 비명소리가 제 귓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좁고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넓은 대로변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햇살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속 깊은 곳까지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지난 7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숨죽여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한바탕 꾼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철창 신세를 지든 평생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 그건 그들이 스스로 지은 끔찍한 죗값이니까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친정 부모님이 계신 시골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푸른 과수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흙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부모님이 저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딸 왔구나. 그동안 그 몹쓸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는 거친 손으로 제 두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빠도 말없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억울하게 무시당하던 우리 친정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지난 7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린 후련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머물며 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복숭아 나무를 돌보고 달콤하게 익은 과일들을 수확하는 일상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룸살롱 다니며 사고 친 빚을 갚아주느라 억지로 헐값에 내다 팔았던 그 귀한 과일들을 이제는 온전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거두게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혼하며 받아낸 위자료와 넉넉한 재산 분할금으로 작지만 아주 예쁜 수제잼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과수원에서 부모님이 정성껏 키운 복숭아와 사과로 건강한 잼을 만들고 따뜻한 차와 커피를 파는 곳이었죠. 사장님, 여기 복숭아 잼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3병 포장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가마솥에 졸여낸 거라 과육이 씹히고 향이 아주 좋을 거예요. 단골 손님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입가에도 절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무거운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고 얄미운 동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 등골을 빨아먹는 짐승 같은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제 귀한 청춘을 낭비할 일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가게에서 어떤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어 볼까 하는 설렘으로 가슴이 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과 마주 앉아 맛있는 고기 반찬에 저녁을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죠. 가끔은 지난 7년의 지옥 같았던 억울한 시간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진 시간들을 이 악물고 맨몸으로 버텨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강한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명절 아침에 제가 끝까지 참고 제사상을 엎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식모처럼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무조건 꾹꾹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귀한 가족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어선 안 됩니다.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썩은 동아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눈부신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제 예쁜 가게 안을 달콤한 과일 향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저는 각 구운 식빵에 달달한 복숭아 잼을 듬뿍 발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기분 좋게 퍼지는 이 달콤함처럼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찬란하고 행복할 것입니다.